계속 다시 듣는 거. 그것도 되게 큰 방법이야. 자, 독서 지문. 이게 독서 능력이라는 거, 실제로 독서라는 거 자체가 그 말이라는 게 생기고 글이라는 게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생긴 거잖아, 인간에게. 그래서 독서 능력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인간에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이 있고, 아니다. 인간이 글을 만들어낸 걸 보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다, 원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어, 이 글에서 독서 능력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이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읽은, 지금 마침 또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은 언제나 책 꺼내 갖고 오지? 음, 여기 책 읽는 뇌라든가 이 접속의 시대에 다시 책으로라는 이런 책들 보면은 신경과학, 심리학, 문학, 언어학 그쪽 책들 관련된 책들에서,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선생님이 읽고 있는 이 AI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쓰기와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서 능력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하다 하다 선생님은 책 읽는 책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살펴보면 요즘 주제에서는 독서 능력은 후천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 특히 이제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라서 특히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애가 국어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안 들여놔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독서는 훈련에 의한 거라서 그게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글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거든.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더 그래. 왜냐면 진짜 이거 나오미 베런이라는 그 스탠퍼드 대학 언어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에도 세종대왕 얘기가 엄청 나와. 어, 우리 글은 글 자체가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글이라는 우리 소리를 글로써 옮길 수 있는 알파벳인 거죠. 일종의 알파벳인 거죠. 알파벳이라는 게 영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문자 체계지. 이 문자 체계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자기가 다 글을 읽고 쓰는 줄 알아. 근데 읽고 쓰는 능력과 그거를 해독해내고 해석해내는 능력이, 문해력은 또 다른 영역인 거거든. 그러니까 손에서 읽을 줄 안다고 지네들이 정말 다 이해하는 줄 아는, 아니거든. 우리 맨날 농담처럼 그 인터넷에서 헛소리하면은 국평호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거 왜 그러냐면 정말 이해력은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 이 글은 그 해독과 독해라는 그 두 가지 기능 요소의 통합적 관계가 독서 능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거든. 해독이란 글자를 정보로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 자기 걸로 표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에서 심층적 의미에 도달하는 능력이라는 건 거거든. 그 능력에 대한 글인 건 거야. 그래서 독서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이 독서 능력에 대한 그 바탕과 함께 그 밑에 딸려 있는 기능들에 대한 글인 거예요. 음, 인간의 독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일까? 즉,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타고난 것일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즉, 타고난 것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왜 애기들 엄마 양수에서 둥둥 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 물속에 띄워놓으면 둥둥둥둥 떠 있는다고 지가 헤엄칠 줄 안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그런 것처럼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헤엄칠 줄 안다고. 헤엄은 칠 줄 알지. 그치? 물 위에 뜰 줄 떠서 허부적거릴 줄은 알겠지. 그런데 자유형을 한다든가 접영을 한다든가 이런 그런 거는 할 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헤엄과 수영은 다르니까 헤엄은 칠 줄 알아도 수영은 할 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건 거지. 어. 우리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자연적으로 독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글을 모르는데? 글은 안 배웠는데 어떻게 독서 능력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겠어. 헤엄은 칠 줄 알아도 오셨어요. 아유, 그래도 와주셨네. 다행이다. 응. 아유, 응, 응. 아, 전원 출석. 기뻐요. 야, 2명밖에 없는데 전원 출석해야지. 응. 아유, 얼른, 이거, 이거야, 이거. 응, 응, 응. 아유, 시화랑 수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응. 선생님이 행신 이뻐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제때 와줘야지. 응, 응. 계약했으니까 시간 별내대로 돌아오는 거지. 응, 통합반 아니라. 정신없이 왔어. 응, 그래도 왔어. 응, 말끔하게. 급하게 와도 잘생기셨네요. 아유, 응, 다행이야, 다행이야. 적외선천적인 거죠. 타고난 얼굴. 하지만 제때 못 일어나죠. 이게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거죠. 인간이 이렇게 그냥 있으면 못 일어나거든. 우리 사실 그냥 놔두면 한 오후 4시쯤 움직입니다. 약간 뜨끔하지 않니? 나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놔둬도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싹 씻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왜? 안 나가는데 왜?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계속 누워있잖아, 침대에 핸드폰 만지면서. 그래서 안 되나 봐. 언젠가 자연적으로 독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 노력 없이 글을 읽어내는 인간은 보지 못했어요. 그쵸? 안 가르쳤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단 말이야.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험이죠. 즉, 여기 부분, 아무 노력 없이 글을 읽어내는 인간을 보지 못했다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경험이야. 즉,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꺽쇠로 묶은 부분이 바로 뭐예요? 독서 능력은 선천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샤프 줄까? 아니, 여기 있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얼른 받아가. 왜냐면 이번에 샤프를 새로 샀거든. 가져, 가져. 응, 새 거야, 새 거. 가져. 예쁘지 않니? 응. 또 역시 취향도 선생님 취향 그대로 투명. 세 자루 샀어. 가져. 계약 선물이에요. 공부 열심히 행. 자, 요 부분이 독서 능력이 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노력 없이 공부 가르치지 않으면 못하니까. 요즘 선생님이 조카한테 한글 가르치고 있는데 드디어 받침을 배우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기역 받침도 배웠고 미음 받침도 배웠고 일주일에 받침 하나씩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서 미음 받침 배워서 얘가 아이스크림을 쓰게 된 거야. 지가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해. 고모나 이제 아이스크림 쓸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기역 받침 배워가지고 수박하고 복숭아 쓰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옥수수 쓰고 막 너무 좋아하고. 왜냐면 다 지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더니 딸기를 쓰고 싶대, 리을 받침을 배우고 나서. 근데 아직 된소리를 안 배웠거든. 쌍기역 쌍디귿을 안 배워서 너 아직 딸기 못 쓰는데? 왜? 그러더니
딸기를 보여줬더니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 막 이러면서 이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너 아직 이거 안 배웠어. 그래가지고 아직 딸기 못 씀. 너 아직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 글자를 노력 없이 글을 쓸 수 없고 노력 없이 글을 읽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독서 능력은 인간의 선천적인 노력이 아닌 것인 거예요.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에게 과자 너무 어렵지. 왜냐면 이 와가 이중모음이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또 한참 걸려요. 글자를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자 아무리 좋아하는 아이한테도 단지 글자에 불과한 과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근데 글자 가르치면서 과자는 큰 관심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서 좋아하는 거에 대한 글자를 배울 때는 좋아하거든. 또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는 글을 유창하게 읽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 과자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도 단지 글자에 불과한 과자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과자 좋아해도 과자라고 써져 있는 글자는 관심 없어. 역시 이것은 뭐예요? 독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근거 2가 되겠죠. 또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유창하지 않아. 그 유창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래서 부모는 글보다는 말로 먼저 의사소통을 해요. 애한테 글로써 필담 나누지 않잖아. 사실 필담은 언제 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친구랑 떠들 때나 필담하지. 우린 평상시에 말로써 친구랑 얘기하잖아. 말로 의사소통하잖아. 우리가 글로 대화하는 건 카톡이나 수업 시간에 친구랑 옆에 이렇게 옆에 쓰면서 얘기하는 것만 하지 글로써 이야기하지는 않죠. 아이도 엄마랑 얘기할 때 맨 처음에 글로 얘기해? 말로 얘기하잖아. 그거 왜요? 읽고 쓰는 독서 능력보다는 뭐가 말로 하는 구어 능력이 더 편하지. 그럼 독서 능력은 구어 능력보다 먼저 발달해, 늦게 발달해? 늦게 발달하죠. 요 부분. 독서 능력이 구어 능력보다 더 늦게 발달하는 것이라는 근거, 어, 후천적인 거라는 거, 나중에 발달하는 거라는 근거를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어요. 이는 독서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구어 능력보다 더 늦게 발달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어떻게 타고나겠어? 글 읽는 능력이 나중에 발달하는 거지. 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그렇게 나중에 발달하는 이 독서 능력이라는 거 대체 뭐길래 나중에 발달해? 이와 관련하여 존 올레라는 사람은 단일 능력 가설을 주장하였다. 가설이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독서 능력은 그보다 더 하위의 능력으로는 나누어질 수 없는 단일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일한 능력 그랬는데 달리기를 하려고 해봐. 달리기라는 능력은 야,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달릴 수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달리기라는 능력은 더 하위의 능력으로 나누어지는 능력일 수 있는 거야. 설 줄 알아야 되고, 걸을 줄 알아야 되고, 팔을 앞뒤로 흔들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달릴 수 있어. 근데 독서 능력은 더 나누어질 수 없는 단일한 능력이래. 응. 라고 보았대. 왜 그런지 이유를 보자. 존 올레는 인간의 독서 능력이 글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독후감을 쓰는 것과 같은 하나의 종합적 독서 과제로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찰스 앤더슨은 독서 능력을 아니야. 독서는 해독이라는 영역과 독해라는 영역의 두 기능 요소 간의 통합적 관계로 정의했는데 그 후 대다수의 학자들은 독서 능력을 다양한 하위 독서 기능들의 통합적 관계로 설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존 올레의 단일 능력 가설이라는 거, 독서라는 거는 더 이상 갈라질 수 없는 영역이야 라는 말이 힘을 얻었다 안 얻었다? 얻지 못했단 얘기인 거야. 당장 우리가 독서라는 능력이 종합적인 테크닉이라는 게 그냥 생각해봐도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책을 읽을 줄 알려면, 독서를 할 줄 알려면 일단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정보 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단어의 뜻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더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문장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매번 다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문맥에서 의미를 파악해낼 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더 하위의 능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능력이지 단일한 능력이라고 보아지지 않는데, 존 올레의 가설은 파기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찰스 앤더슨의 해독과 독해라는 두 개의 정의가 생겼는데, 더 다양한 하위 기능들이 생겨나게 되었대. 음. 그냥 이 사람은, 여기 봐봐. 존 올레는 인간의 독서 능력을 글을 읽은 후에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독후감을 쓰는 것. 이건 뭐예요? 내용 요약해서 독서가 너 읽은 거 어떤 내용인지 말해봐. 너 독후감 써서 그 내용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봐. 라고 뭐 한 거야? 독자의, 책을 읽는 사람의 독자의 독서 능력을 아이고 확인하는 거죠. 종합적 독서 과제잖아. 그걸로 평가해 보는 거라고 하는데, 야, 글을 읽고 요약하거나 쓰는 것 자체도 벌써 새로운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독서 능력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앤더슨이 말한 으로 오는 거 보면 존 올레는 아니야. 앤더슨이 맞아. 그래서 앤더슨으로 오는 거겠지? 이해되고 있지? 그래 흐름. 음. 해독 기능과 독해 기능 사이에는 위계성이 존재한다. 그럼 위계가 뭐냐면은 등급이 존재한다는 거야. 음. 등급이 존재한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 언어의 규칙이나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알지 못하면, 즉, 해독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없다. 음, 즉,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자로 쓰여진 책이 있으면 한자를 읽을 줄 모르면 그 책을 독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해독할 수 있어야 책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건 거지. 어. 그렇겠지? 당연한 거잖아.
음. 그래서 일단 우선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해독할 수 있어야 독해할 수 있는 등급이 있는 거지.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해독. 어, 해독이 먼저라는 거야. 어, 1번이라는 거야. 등급이라는 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란 얘기인 거잖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것처럼 해독을 못 하는데, 즉 아까 말했던 달리기로 돌아가 보면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걸을 것이며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뛸 거야? 랑 똑같은 건 거죠. 당장 너 보고 책을 읽어봐. 그런데 전 한글을 모르는데요.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 한글을 안다고 해도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 그치? 단계가 존재한다는 건 거죠. 되지? 우리가 영어를 알파벳을 모르면 영어를 읽지 못할 거고, 그치? 알파벳을 알아서 소리내서 읽을 줄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일단 대충 떠듬떠듬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어. 사실 읽을 수는 있어. 아니, 물론 읽을 수 없는 것들도 있기는 해.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 그래서 네이버에 쳐서 읽어야 되는 단어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대충 읽을 수는 있잖아. 근데 읽을 수는 있으나 뭔 뜻인지 몰라. 몰라서 어려운 거잖아, 사실. 응. 물론 우리가 한글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맨날 어휘 시험을 보고는 있지만, 근데 한글은 대충 알잖아. 하지만 영어는 아예 단어의 뜻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어 책은 못 읽는 거잖아. 즉, 해독이 안 되니까 독해도 안 되는 거잖아. 위계가 존재한다. 이 얘기한 거야. 이해됐죠? 아무리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집트 상형 문자를 갖다 주면 못 읽지. 아니, 그냥 독일어만 갖다 줘도 못 읽고 프랑스어만 갖다 줘도 못 읽을 거야. 아니, 영어도 못 읽을 거야. 어, 읽을 수 있는 거 진짜 몇 개나 되겠냐. 그럴 거란 말이야. 해독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글을 읽을 수 없어요. 독자는 글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는 먼저 해독 기능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영어 잘하는 방법은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해독이란 글자로 된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는 거. 바로 이건 거지. 글을, 글을 이해하는 단계. 자, 이게 독해인 거야. 그래서 의문인식 단계, 단어 제인, 읽기 유창성. 이게 바로 해독 기능의 하위 기능이야. 해독은 의문인식. 의문인식이 뭐겠어? 일단 소리내서 읽는 거겠지. 응. 그 다음에 단어 재인 그랬어요. 이거는 재인이잖아. 재인. 재인식인 건 거예요. 재인식. 새롭게 인식함인 거겠죠? 왜 단어를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 돼? 선생님이 너희한테 왜 그런 거 있잖아. 단어 뜻 설명해주면 이 단어가 이런 거야 설명하면 아, 그거거나 하고선 그 단어를 내가 알아듣게 자신이 자기 머릿속으로 집어넣지. 지금 당장도 제인 그러면 제인이 뭐야? 문재인이야?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제인만 보면 우린 제인이 뭔지 몰라. 근데 자, 제인이라는 것은 재인식이라는 뜻인 거야. 새롭게 인식한다는 거야. 다시 봐서 그 뜻을 다시 안다는 뜻이야. 내가 알게 되게 뜻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라고 하면, 아, 그럼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재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처음 봤던 재인이라는 뭔 말인지 알 수 없었던 뜻에서 이제는 알아듣는 뜻으로 뭐가 돼요? 알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그 뜻은 새롭게 내가 아는 뜻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겠지. 그게 단어 제인인 거야. 몇 가지 이해됐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지.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자, 우문 인식 그랬어. 샤프가 있어. 샤프라는 단어를 들었어. 그러면 일단 샤프라고 들었으니까 의문을 인식했어. 그 다음에 단어 제인. 샤프는 연필과 다르게 찰칵찰칵 소리가 나서 뭐 한 거야? 깎지 않고 쓰는 그 필기도구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그 단어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게 단어 제인인 거야. 그러고 나면 샤프를 샤프라고 내가 잘 읽게 돼. 샤프하고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읽기 유창성. 편하게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해독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의문인식, 단어제인, 읽기 유창성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단어를 하나 알게 되면 자꾸 그 단어가 쓰고 싶어져서 말 중에 자꾸 쓰게 되는 거. 그래서 누가 왜 짤 중에 있어. 그 단어 안지 얼마 안 됐나 봐. 자꾸 쓰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가 좋아서 자꾸 그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읽기 유창성인 거야. 그 단어를 알게 돼서 그 단어가 자꾸 입에 붙어서 자꾸 나오는 경우. 음. 음운 인식이란 단어의 소리 단위와 유형을 지각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아이가 말놀이 등을 통해 단어의 소리 단위와 유형에 어느 정도 숙달하면, 즉, 이게 뭐 한 거야? 음운 인식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으로 단어 제인 기능의 숙달로 나아가게 된다. 그럼 단어 제인,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를 읽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각 기호로 된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내가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서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인 거야. 돼요, 여기까지? 음. 그리고 읽기 요청성은 빠르게 글을 읽어낼 수 있게 돼. 이제 그 단어 알게 돼서 편하게 읽고 말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읽기 유창성이 낮은 아이들은 떠듬떠듬 읽어. 그 단어를 읽을 줄 모르는 거 아닌데 글 읽기에 능통하지 않은 아이들은 읽기 유창성은 빠르게 글을 뭐 이렇게 읽는 애들 있잖아. 빠르게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빠르게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 책 읽는 소리는 우리랑 좀 다르지. 읽기 유창성은 뭐 이렇게 읽잖아, 애기들은. 정말 그렇게 읽더라고. 뭐뭐입니다. 뭐 이렇게 읽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그렇게 읽어야만이 글을 읽을 힘이 생겨서 그래. 나는 애들이 일부러 그러나 그랬는데 정말 모든 아이들이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애기들 가르치면 귀엽고 재밌어. 그리고 답답해. 속 터져. 어. 그리고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 단어 읽는 것만 소리 내서 읽느나 바빠서 그 내용은 잘 몰라. 그래서 방금 소리 내서 읽었어도 그래서 그 내용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몰라. 또 읽히고 또 읽혀야 돼. 그래서 애들은 책을 여러 번 재독해서 읽혀야 돼. 한 번 읽었다고 내용 알지 못해. 그리고 그 내용을 너도 이거 해봤잖아 하고 말해도 그 책 내용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 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글의 내용과 연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막 감동하고 이런 거 잘 안 돼. 따라서 읽기 유창성은
바르게 앉으세요. 우리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자서 읽는 거 절대 안 된다. 너희 스스로도 읽기 유창성이 떨어져. 왜냐하면 이게 보통 글이 아니라 비문학 지문이라서 잘 따라와줘야 돼. 그래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를 인지하는 것, 안 사요. 안 사요. 자, 단어를 인지하는 것, 이게 단어 제인이야. 단어 제인과 글을 이해하는 것, 독해하는 사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어를 읽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서 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글의 내용과 연결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중요해. 근데 이거 생각보다 학년 올라가도 잘 안 돼. 소리내어 읽기만 잘 될 뿐 내용이 머릿속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이가 글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글을 이해했다고 보면 안 된다. 이게 소리내서 읽는다고 해서 글이 이해됐다고 보면 안 된다. 독서 능력은 해독 기능과 함께 방금 그냥 뭐 한 거, 언어의 규칙이나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아는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글의 글자로 된 정보가 의미한 바를 알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해독까지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해독 기능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함께 독해 기능의 숙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란 뭔데? 표면적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지금까지 설명한 무엇? 의문인식 단어제인 읽기 유창성은 그러니까 물 흐르듯 거침없이 읽어내는 읽기 유창성까지는 독해야 해독이야. 독해지. 어? 독해라고. 해독이지, 해독. 해독이야. 그래서 독해가 아직 안 된 거야. 아직 문자를 이해하는 수준까지밖에 안 왔고 내용은 아직 안 갔어. 문맥이나 배경 지식 활용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 행간의 의미 파악하는 거 아직 안 갔어. 독해란 글에 대한 표면적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글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글의 표면적 의미야. 글에 대한 표면적 의미. 그러니까 글에 대한 표면적 의미가 뭐냐면 너 잘 만났다. 이게 나이스 좀 이추야? 아니지. 너 잘 만났다가 만나서 반가워란 뜻이? 아니잖아. 뭐예요? 가만두지 않겠어의 뜻이잖아. 근데 너 잘 만났다가 라고 해서 나도 반가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응. 표면적 의미 정보 파악하되 그치지 않고 문맥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음, 문맥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보는 과정. 이게 바로 글의 심, 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걸 통해 그래 심층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닿을 수 있다. 온전한 의미의 독서 능력은 실제 독서 맥락에서 해독과 함께 이러한 독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천적으로 지닌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서라는 것은 결국 훈련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훈련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요 라고 어머니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안 돼 있고 즐기지 않는 아이들일 뿐인 건 거야. 라고 이젠 생각하게 됐어. 그리고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 돼 있어서 그냥 국어 선생님 하고 있는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것 뿐인 건 거야.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가르쳐는 줄 테니 제발 수업 시간에 그것만이라도 따라와는 달라라는 건 거지.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죠? 응?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다.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무지 재밌네. 그래서 어디 보자. 독서랑 또 그다음에 그다음 글은 어디 보자. 마음의 본질 맞나? 독서의 능력, 심리 철학, 악의 의뢰. 아, 여기 써져 있구나. 독서 능력, 그다음에 심리 철학의 물 하나 갖고 오세요. 독서 능력 했고, 독서 능력 문제고, 그럼요, 그럼요. 여기 있다.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심리 철학에 대한 지문이 있네요. 아, 또, 이거 너희 요번 비문학 지문들, 어, 다 수능 특강 독서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어, 그럼 심리 철학은 뭐냐? 철학도 어려운데 심리 철학은 또 뭐냐? 왜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하느냐? 근데 왜 그러냐면 고3 때 다 하는 것들이 뭐니까? 수능 특강이니까. 그리고 전 수시로 갈 건데요. 수시에 최저가 없는 학교는 정말 너희가 내가 여기 가려고 고등학교를 다녔던가 싶은 학교들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꼭, 꼭, 꼭 수능 최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알다시피 수능은 수능 특강 그런 연계 지문들 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 학교에서 내신으로 이걸 다 하는 이유들이 있어. 그래서 더더욱 잘 봐야 한다. 잘 봐보면 심리 철학은 철학인데 심리니까 이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민하는 철학인 거예요.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인데요. 이 글은 유형 동일설, 그리고 토큰 동일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리주의적 관점을 했고요. 이번에는 기능주의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심리 철학이 그냥 우리 철학은 그 안에서 수학도 과학도 다 인문과 과학과 수학이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철학에서. 그래서 이 심리 철학은 인지과학, 신경과학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그냥 어렵다. 잘 보시라. 자, 가보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 철학에서 그랬으니까 이것이 바로 심리 철학의 탐구 대상이죠.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즉,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식도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관념적인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있다고는 생각되어질 뿐 정말 있는 걸까? 뜬구름 같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 심적인 마음의 사건들이 우리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 그저 그저 이미지, 표상에 불과하다. 한낱 허상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야. 하지만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이 다양한 입장이 바로 아까 말했던 유형동일설, 토큰동일설, 기능주의, 소거적, 유물론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 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물리주의 이론의 입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 안에 여러 입장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중에 유형 동일설은 토큰 동일설은 이렇게 되는 건 거야. 이해되지? 음.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좋아하겠구나. 지우고 내려가 보자. 뇌 스캔해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뇌 스캔해보면 어느 부분이 반짝반짝거려 뭐 이런 식의 것이지. 활성화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번개가 전기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C섬유발화 같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면 뇌의 어느 부분이 움직인다. 라는 건 거죠. 유형이 똑같아. 이거 선생님 아는 얘기 하나 있는데 왜 이별을 해도 실제로 몸이 고통을 느낀대. 어. 이별을 했다고 해서 이별하면은 너무 힘들어라고 느끼잖아.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정말
고통으로 나타나서 몸이 아프다는 느낌의 그 호르몬과 똑같은 호르몬을 뇌에서 방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 마음 힘들 때 타이레놀 먹으면 좀 낫다는. 너무 웃기지 않아? 그게 진통제 먹으면 좀 낫대, 견딜 수 있대. 나 그 얘기 듣고, 뭐? 라는 생각을, 어, 야, 역시 모든 건 타이레놀로. 감기도 타이레놀이고, 두통도 타이레놀이고, 이별도 타이레놀이야. 최고야, 타이레놀이. 라는 어마어마한 유형 동일설이군요. 유형 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스마트라는 사람인 거죠. 인간은 물리적 입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 인간이란 존재는 쭉 우리 신체가 뭐 세포들의 배열인 거잖아.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쭉 늘어져 있고, 거기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쭉 전달되는 거니까, 응.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적인 무엇, 영혼 이런 거 없다.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양자는 양쪽의 그 두 가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음.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감각이나 의식 같은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슬픈데. 물론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가설이니까. 음, 유형동일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나 의식 등의 음,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 뭔가 쎄해 라고 느낀 거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 네가 들어간 그 공간이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서 너가 섬뜩함을, 그냥 기온의 낮음으로 통해 피부 표면이 차가움을 느낀 걸 네가 쎄하다고 느낀 것뿐이야. 뭐 이런 식의 분석이라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인 거지.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관련 없는, 아니다.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관이 있지 않다. 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이 있다. 그래서 이 내관은 내가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 그러니까 내 속을 내가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내면에 대한 관찰이잖아. 똑같은 말을 또 쓸 필요 없고. 그래서 계속 가보면 이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되려는 반론이 있다 했으니까 어떤 심적 사건은 자신의 내관에 의해서만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이 아닌 거죠.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내 내면의 어떤 느낌을 외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내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외부에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느낌을 그 느낌적 느낌 있잖아라고 얘기해서 그 느낌적 느낌도 결국은 외부적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물리적인 다른 실체를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관에 의해 관찰되는 이렇게 있냐. 내관에 의해 관찰되는 심적 사건도 그것도 결국은 설명하려면 물리적 사건을 끌어와야 되니까 물리적 사건이 되고 말죠. 사건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어떤 유형이 의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뇌의 어떤 지점이 움직여인 것에 비해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토크는 개별 사례를 가리킨다. 그 개별 사례야. 개별 사례. 중요해. 물결 밑줄. 그러니까 그 상황에만 그 상황에만이야. 여기는 유형이잖아. 근데 여기는 개별인 거야. 매번 그 상황을 특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특정된 유형들을 묶어서 어떤 집단이 만들어지는 게 유형 동일설인 거야. 이런 경우들은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타입 A, 타입 B, 타입 C가 생겨서 A 유형, B 유형. 그러니까 A 유형이라는 건 타입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런 스타일, 이런 타입,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야. 언제나 매번 일회가 존재하는 게 유형 동일설인데 토큰 동일설은 개별 사례인 거야. 유형화가 될 수 없어요. 유형화 될 수 없는 특정한 사례야. 즉 유형 동일설은 시리얼 킬러야. 근데 토큰 동일설은 다 개별 건당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그 케이스 하나만 독특한 케이스인 거야. 어. 그 케이스만의 독특한 건 거예요.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을 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만의 독특한 무엇이라서 나도 그래, 응, 나도 그래가 안 된다는 거지.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내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즉,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비슷해 보일 뿐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다 다르지. 라는 건 거죠. 나도 그래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건 거죠. 동일한 유형의 심적 사건이라도 물리적 사건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좀 내려볼게요. 토큰 동일서를 주장한 데이비드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즉 물리적 사건을 뺀 심적 사건은 존재할 수 없대. 이게 무슨 얘길까? 물리적 사건은 아우, 물리적 사건은 이 심적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죠.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 데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 한다. 즉 심적 사건은 이러한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는 데 수반되는 따라오는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 부산물이야, 부산물.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해.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라는 거야. 심적 사건에서 물리적 사건으로의 영향이 없다는 거야.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려고 해서 심적 사건이 일어난 것뿐이지 심적 사건이 일어나서 물리적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한편 기능주의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는 이론이다. 방금 토큰 동의서라고는 또 다르죠. 토큰 동일설이라든가 유형 동일설하고는 너무나 달라지죠.
심적 사건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기능주의잖아. 지금까지는 토큰 동기세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사건을 더 중요시 보고 심적 사건을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걸로 봤단 말이야. 심리철학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물리주의적 이론이니까. 의식과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적 사건을 중요하게 안 보고 있었어. 왜냐하면 물리주의니까. 물질적인 무언가를 더 중시하는 주의니까. 하지만 기능주의에서는 아니야, 심적 사건이 중요하지. 라고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네요. 재미있네. 그래서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라는 말은 앞선 두 가지의 입장인 유형 동일성과 토큰 동일성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 거죠. 기능주의가 앞선 두 가지와의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이 뭐다? 심적 사건을 중시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른 것들은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에 종속되고 부수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얘는 아니야. 심적 사건이 오히려 이것이 정의 내리는 것의 중심이야 라고 하고 있잖아. 퍼트넘은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은 진이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한다. 가정했어요. 가정하는 이유는 뭐야?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이죠.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철학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데카르트는 골방 철학자라고 해서 누워가지고 생각만 했잖아.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생각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 인간이 아니야. 인간과 겉모습은 똑같아. 인간과 똑같이 행동해. 하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달라. 우리는 탄소 기반 유기물 생명체지만 걔는 예를 들면은 탄소가 아니라 뭘로 할까 우리? 요즘 우주 나가면 뭘로 돼 있으면 좋을까? 우주 나가면 뭐 피가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뭐 그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어 걔는 탄소 기반 생명체가 아니어서 우리하고 우리는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돌고 있고 아 그래 우리가 오징어를 잘랐을 때 오징어가 꿈틀꿈틀대고 문어를 잘랐을 때 문어가 꿈틀꿈틀대도 덜 징그럽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걔네 피는 투명하지. 왜? 피에 헤모글로빈이 없어서. 그것처럼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걔를 푹 찔렀어. 그래서 걔가 으악 그러는데 걔가 피가 투명해서 주르륵 흘러도 그냥 물처럼 된 게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잔인해 보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그 반응이 달라. 걔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도 똑같아.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덜 고통스러워 보일 뿐만이라고 해도 그 반응이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고통은 고통일 거 아니야. 칼로 찔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고 있지, 여기까지? 그것처럼 피가 헤모글로빈만 없어서 투명할 뿐, 물처럼 보일 뿐, 걔가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고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칼로 찔렸으면 몸은 실제로는 오징어이지만 어 팔 잘렸으면 피나고 있는데 나 팔 잘려서 너무 아파하고 말도 하고 있는데 근데 피 안 나는데? 안 아파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야.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시섬유 발화, 외계인의 큐 섬유 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회로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인터넷 같은 데 동영상 되게 많은데 로봇개 만들어서 그 로봇개 잘 움직이는지 보려고 그, 그 네 발 로봇 개 이렇게 만들면 개가 잘 달리고 넘어지지 않는지 보려고 발로 차고 뭐 이런 거 영상 찍는데 그러면 그 로봇 개는 사실 로봇이라서 고통받는 애가 아닌데도 우리 보면서 불쌍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실제로 있는 일인데 그 로봇 반려견 되게 오래도록 데리고 있었던 노인분들이 얘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망했고 이 로봇이 너무 오래도록 있어서 더 이상 AS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관절 같은 데가 다 이제 로봇이지만 너무 오래 써서 수명이 다 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 무슨 정말 키우던 강아지 죽은 것처럼 키우던 강아지 죽으면 왜 그 화장해서 뭐 절에 이렇게 맡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하는 분들 있거든. 그것처럼 이 로봇을 로봇개인데 그걸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이런대. 왜냐면 걔랑 막 20년씩 지내고 그랬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응. 네. 무언고의요? 무언고는 저기 저는 비문학 지문이라서 코칭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내용이 요약이라서. 네, 그 내용 요약만 해주시면 돼요. 그 친구 보고 내용 요약하라고. 근데 저기 내용 요약을 그 한 두 문단 정도를 그 글 내용을 짤막하게 워드로 쳐서 파일로 이렇게 한글 파일로 카페에 올려주면 돼요. 카페에 글 보면 그 내용 요약하는 것들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음. 그래서 이 인간과 어디 있어? 갑자기 지금 중간에 아, 네. 아, 비문학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금 타이밍 놓쳤어. 그 흐름을 놓쳤어. 죽을 것 같아. 글자도 안 보여 지금 갑자기. 뭔 말인지 되지. 이렇게 이 사고 실험을 하는 거잖아.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이 제시한 사고 실험의 가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즉 이건 뭐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어떤 거예요? 유사한 거죠? 어, 유사한 반응을 한다면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것도 고통이라고 봐야 된다. 그, 이거, 너희 혹시 무빙 봤니? 드라마 무빙에 보면 거기에서 등장인물 하나가 이렇게 다쳐도 다 금방 나아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서 걔를 이용해 먹는 다른 존재가 그래. 근데 등에 막 칼이 잔뜩 찔린 채로 왔는데 이제 약간 배신을 당했거든. 그래서 칼 찔린 채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넌 찔려도 안 아프잖아. 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때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속상한 표정을 짓거든. 되게 슬픈 표정을 짓고 아픈 표정을 짓거든. 그렇게 대신 칼 잔뜩 맞아준 이유가 뭐겠어. 내 편이니까 대신 맞아준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배신해 버리면 안 되잖아. 어, 찔려도 안 아프고 찔려도 안 죽으니까 너는 칼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내 대신 칼 맞아라는 아니지. 그지? 그거랑 똑같은 그런 거라고. 고통이라는 심적 그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음, 다중 실험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터는, 그래서 고통이라는 동일한,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 어디 보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이든 외계인이든 인공지능이든 간에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고통이라는 동일한 심적 사건이 다양한 물리적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이 포더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그 이제 컴퓨터 부품에서 교환이 쉽게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레고 조립처럼 기능별로 분할시켜서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그 모듈들, 음, 그 모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디스펜서, 어, 가 있으면 얘는 두 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교환이 가능하잖아. 이걸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모듈인 거야. 이해되지? 음. 독립적인 마음을 모듈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였다.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C 섬유에서도 동일한 기능, Q섬유에서도 동일한 기능, 인공지능에서도 동일한 기능이니까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모듈이 서로 달라도 입출력 내용이 같으면
고통이라는 입력값이 있으면 출력값이 고통으로 나온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기쁨이 입력이 됐으면 출력값도 똑같이 기쁨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즉, 탄소 기반 생명체한테는 그 금속 기반 생명체한테든 파충류든 포유류든 양서류든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 아니야. 종족 번식의 마음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거인 거야. 즉, 물리적 구조가 다르더라도 이 심적인, 정신적인, 이 심적인 사건은 어떠할 수 있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아주 잘했어. 어려운 거 했어, 우리. 지금 그런 거 문제 나오는 거야.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물리적 구조가 다르더라도 심적 사건은 동일하다. 동일할 수 있다. 포도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고 그 표상이야, 표상. 표상. 마음 속에 나타나는 거야. 외부 세계가 마음 속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이 물리적인 시스템이 외부 세계를 심적으로 들어와서 징징징 해서 나오는 어떤 값을 웃음, 뭐 극복 이런 식으로 내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건 거지. 그래서 이 표상들을 조작해서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듣고 있으면 애들이 앞에 앉아서 빵긋 웃으면서 수업을 똑같이 다 다른 모듈인, 왜냐하면 엄마 아빠 다르니까 다 다른 애들이 앉아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다 웃으면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고 아주 졸린 수업이 있으면 다 졸고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다 다른 애들이지만. 이해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각 모듈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표상은 외부 세계가 어떤 심적 표상을 집어넣더라도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건 거죠. 기능주의. 이해되십니까? 동일성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고 보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 이 앞선 두 가지, 총 세 가지, 저 동일설이 두 개 있었잖아. 유형 동일설, 토큰 동일설, 그리고 지금 본 기능주의. 그치? 요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일상적 용어들을 이 물리주의적 언어, 즉 지금 보고 있는 이 심리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과 달리 소거적 유물론에서는 이 소거적 유물론도 새로운 하나지 지금 또 아이고 소거적 유물론까지 해서 이것까지 심리 철학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 심리 용어들 폐기하고 그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니 믿음, 욕구, 감정 같은 단어 심리 철학에서 그대로 쓸 수 없어. 새로운 단어가 필요해. higher
아벤트라는 사람은 심리 용어들을 폐기하고 그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일상적 용어,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속어적 유물론에서는 된다, 안 된다? 폐기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어. 속어적 유물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봄. 일상적 용어들은 물리주의적 용어로, 물리주의적 용어랜다. 언어로. 그대로 써야지. 언어로 번역 X.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지금 괴로워.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그래서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번역할 수 없는 이유. 변질되니까. 그 감정이 중간에 망가져 버린다. 제대로 번역될 수 없다. 그렇게 부정확한데 어떻게 번역하냐. 이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소거한다는 건 없애버리라는 거죠. 지워버려라라는 거야. 소거는 지워버려라는 거야. 소거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들을 대체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실제로 옛날에는 어, 히스테리 부린다 이러잖아. 그 히스테리가 중세에는 히스테리는 여자만의 감정이었고 그 히스테리가 그래서 자궁이 몸을 굴러다니면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여자한테만 있는 거라고 했대. 자궁이 어떻게 몸을 굴러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세에는 히스테리는 여성에게 있는 일이고 그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궁이 몸을 굴러다녀서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옛날에는 인간이 몸에서 통증이 있으면 그건 악마가 그러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고통은 신경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는 의미처럼 일상적인 심리 용어도 없어지고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대체돼야 된다.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경험도 지금은 어때? 특정 파장, 어, 단파장, 장파장 뭐 이러잖아. 그치? 음. 그래서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뇌관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이 정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겼던 경험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속어적 유물론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속어, 없애야 된다. 물질적인 걸로 바꾸고 있었던 말들은 다 대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인 거죠. 심리 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
관계, 몸과 마음의 관계 등을 해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물리주의 이론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인지과학, 인공지능이나 전산과학이나 뭐 신경과학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그 인식 과정을 가지고 하는 인지과학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지금 이 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유형 동일성과 토큰 동일성을 묶어서, 그리고 기능주의와 소거적 유물론을 묶어서 그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석적으로 잘라서 보면 또 크게 어렵지 않다.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의 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토큰 동일설, 아니. 뭐부터 있었지? 유형 동일설, 토큰 동일설, 그리고 기능주의, 그리고 소거적 유물론, 이렇게 네 가지의 물리주의적 접근 방법에 1, 2, 3, 4가 여기에 이렇게 1, 2, 3, 4가 있다. 응. 이 네 개가 있다. 심리 철학이 존재한다. 음, 뇌의 특정 부위와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동일한 신경회로에서 신경발화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적 사건에만 있는 거다. 그게 토큰 동일설.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을 중시하는 거. 전통적 용어 그거 정확하지 않다. 새로운 용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소거적 유물론. 그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 내용 이해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다. 내용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숙제는 2편의 그 비문학 지문, 내용 요약, 카페 올리기, 응?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숙제 카페에다가 올리라고 톡방에 다 행신. 너희 4시 끝나는 거 맞지?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심리철학하고 독서 능력, 심리, 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 요약해서 카페에 올리기 숙제입니다. 내용 묻는 거, 코칭이니까 꼭 요약 올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코칭은 그 요약한 내용을 보고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요약이 숙제고 코칭은 그 내용을 물어볼 거예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